근데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이 제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그때는 당장의 위기였거든요. 공장을 멈추기 직전이었죠. 다음 주를 앞두기가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. 그 짧은 시간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. 소제품 장비 대책을 만든 지 한 9개월 정도 지났지만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과 떠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지나와서 보면은 위기가 기회였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당장의 위기였거든요. 뭐 주변에서도 대충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큰 공격을 할지는 몰랐어서 처음에는 다들 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. 특히 기업들 상황에서는 뭐 일정 재고가 있었지만 재고를 얼마 많이 비축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일단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일주 이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. 이렇게 또 기업 면담을 하다 보면은 좀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관계없이 다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소제품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좀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공장을 멈추기 직전이었죠. 특히 대기업들이 더 놀라셨죠.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600개 이상의 공정을 거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제품 장비만 약 한 수백여 개 정도 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글로벌 1위라지만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, 2차 전지 등도 우리 주력 산업 모두가 일본을 믿어왔고 일본과의 거리도 가까웠으며 기술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도 많이 써왔고 해서 일본을 그만큼 많이 의존해 왔었습니다. 작년 19년 8월 5일 날 대책을 만들었을 때 가장 심각한 건 일단 수급 안정, 소제품 장비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지 못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, 특히나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먼저 식별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요. 그 품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공급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만들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재고를 쌓아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시설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수급선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포트라나 같은 유관기관에서 노력을 좀 해주는 등의 일을 했었고 협력 모델이라고 저희 소제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의 모습을 만들면 정부에서 뭐 규제 특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금융 등의 모든 패키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만들었었습니다. 지금 소제품 장비 대책을 만든 지 한 9개월 정도 지났지만 현재 소제품 장비 수급 차질 문제는 한 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 대표적인 성과로는 불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증산시키거나 아니면 공장을 증설시켜 주어서 생산 양을 많이 늘렸고 EUV 레지스트라는 품목은 미국 듀폰사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좀 가져왔었습니다. 그리고 소제품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국내에서 개발했더라도 이런 수요 기업이 써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애로였습니다. 이번에는 어쨌든 일본에서 당장에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갑자기 관심을 안 갖던 수요 기업이 국내 소제품 기업들을 찾아 나서고 정부에서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대환영이라고 하셨죠. 오늘이 뭐 4월 1일 만우절이기도 하지만 소제품 특별법에서 소제품 장비 특별법으로 장비가 정책 대상으로 추가된 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. 원래 2001년에 최초의 법이 만들어질 때도 10년 한시법이었고 2011년에 또 완료가 돼야 되는데 또 10년 한시법으로 이렇게 또 유지가 됐었던 건데 잘 아시겠지만 소제품 장비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은 탄소 섬유를 70년대에 실제로 만들었지만 그 납품까지는 30-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우리 소제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10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계속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. 한시법이 상시법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시그널도 줄 수 있었고 이제 소제품 장비를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밀고 나가는구나 라는 전폭적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저희 작년 8월 5일 날 발표했는 대책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중점을 다뤘던 부분이 핵심 품목 100개를 먼저 공급 안정화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희 향후 계획일 것 같고 그리고 올해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
뭐 특화 선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화 단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등등이 많이 이제 법에 추가된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을 좀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소제품 장비의 자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저희 정부지만 실제로 이행시키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면서 우리 기업인들 분입니다. 그 기업인들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급 차질 없이 잘 소제품 장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소제품 장비 특별법이 오늘 시행되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지속 추진하려 할 건데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만드는데 다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 수출 규제를 알게 된 게 6월 30일 날 아침 8시였어요. 근데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이 제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누워서 이 소식을 받았을 땐 하늘이 날 이렇게 안 도와주나.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일본까지 나를 괴롭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주만 지나도 기업 공장을 쓴다고 하니 그래도 남아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책적인 건 해보자 싶어서 결국 상견례를 못 갔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점심이었는데 저녁을 미뤘고 저녁도 못 갔어요. 그래서 두 번에 제가 거절을 하고 못 갔는데 결국은 뭐 작년 10월에 무사히 잘 상견례를 했고 뭐 올해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기회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6월 30일과 일본 수출 규제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과 떠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.